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관리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모두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에는 뇌물 그리고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먼저 변호사님이시니까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배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임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득을 줘서는 안 되는 쪽에 이득을 주고 실제 본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화천대유라는 개발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이 배임의 내용이고요. 또 뇌물죄의 내용은 5억 원은 8억이 문제가 됐는데 그중 5억 원은 이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침에 있어서 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3억 원은 이 대장동 이전에 위례에서도 비슷한 개발공사가 있었는데 그때 별개의 정모 씨라고 하는 업자에게서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일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공공부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못 가져오고 소수의 민간 사업자들, 민간인들이 과도한 그 초과 수익을 얻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반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게 단순히 예측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실수의 차원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했었는데도 이러한 의견이 묵살당하고 기존의 초과이익 환수를 얘기하는 개발팀 자체를 다른 팀으로 교체를 해버리고 또 지금 이 협약서를 민간 사업자랑 작성함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초과이익 환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 또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미래의 부동산 시세를 예측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더 몰아주고자 하고 했던 기획이 아니냐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되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는 측근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측근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측근이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현재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산하 중간 간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장비 또 관우 그리고 제갈량 이렇게 3명 중에 1명일 정도로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상 선출직 공직자들 경우는 선거를 도와준다면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과연 지금 현재 측근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할 때 한 380억 정도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거절을 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는 소원한 그런 관계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측근이라는 것은 사전에 있는 개념도 아니고 좀 모호하다. 그리고 비서실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다. 따라서 이제 지금은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서 좀 한쪽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번 역시 핵심 쟁점은 과연 이 성남시에 이익을 끼쳤느냐 손해를 끼쳤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지금 이재명 지사는 5,500억 원의 이익을 환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에 국민의힘 등의 주장으로 계속해서 공영개발을 반대를 해가지고 100% 민간 사업자들이 추진했다면 이 5,500억도 환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익을 주려고 했다면 왜 진행 과정에서 1,200억이나 되는 추가 부담금을 부담시켰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정치권의 중요한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제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에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이사가 가까웠던 것 같은데 최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 시점이 언제인지로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자료를 보면 이 대장동 개발이 2014년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까웠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상당 부분 가까웠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를 도왔던 상당히 핵심 인물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까지 갖고 대장동 사업을 맡길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가깝지 않았다. 그리고 또 성남 경기도 관광공사 지사가 돼가지고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킬 정도면은 그때 당시에도 측근이 아니다, 또는 뭐 가까운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보면 그 사업이 추진됐을 당시,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당시에는 그래도 좀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그 볼만한 그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그 배임과 관련돼서 손해를 공공 부분에서 5천억 넘게 환수를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을 비롯해서 또 일각에서는 굳이 그렇게 민관 합동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했더라도 기부 체납의 형식으로 충분히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환수를 했다라는 거는 지나치게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저는 배종호 교수님께서 과거에는 측근 내지는 가까운 사람이 맞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는 전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 상식적인 어떤 말씀이시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과 이재명 지사께서도 그 정도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지금 측근이냐 아니냐, 지금 이재명 지사의 대선 캠프에 이분이 들어와 있냐 없냐가 아니고 대장지구에 대한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일 때, 특히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와 이 유동규 씨의 관계가 어땠느냐, 정말 측근이었느냐, 중요한 인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기획본부장도 하셨고 실제로는 사장 직무대행도 하셨고, 그 본부장이실 때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사장이 모든 인사를 유동규가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세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민관 합동, 민간 개발, 공공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치 민간 개발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공공 개발이 선한 것이다라는 프레임 싸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 개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더라도 기부 체납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 개발은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원래 사는 주민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공공개발은 수용권이라는 것으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이제 그 시민들, 당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재산을 갖고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공개발이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개발을 한다면 더 이 수용권을 사용하는 것만큼 더 공공성 확보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간이 좋다, 공공이 좋다, 민관 합동개발이 더 낫다, MB가 막아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민관 합동개발을 하더라도 당시에 그 메리츠 컨소시움에서는 초과 이익을 지분대로 그냥 나눠 가지는 방안을 제안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했었더라도 이런 문제는 안 생겼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게 단순히 민간이냐 공공이냐의 문제로 선악구도로 이해하실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부정을 하셨지만은 LH가 공용으로 개발을 하려고 2차례나 시도를 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 개발은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개입을 했고, 당시에 또 새누리당 의원이 이걸 또 국감장에서 질타를 해가지고 결국은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로 넘어갔고, 민간 사업자들의 비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당시에 주장했던 새누리당 신모 의원의 동생이 개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팩트는 이것 관련해서 100%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고
50%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5,500억 가져온 건 맞고요. 또 세 번째, 저도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 엄청난 이득을 민간 사업자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성남시의회에 과반을 점하고 있었는데도 공영개발을 반대했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부동산 예상 밖으로 폭등하면서 당시에 전체 사업 규모를 한 7, 8억 정도의 예상을 이익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이 났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진성준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 현재 최근에 21년 동안 역대 도시개발이 있었는데요, 총 241건이 추진됐는데 이 가운데 10건만 개발 부담금을 징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때 징수된 총 금액이 1,7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장동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5,500억 원을 성남시에서 공공으로 환수한 이 부분은 나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설득력이 없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쯤에서 좀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당시에 그 야권 의원 연루된 이런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팩트가 맞는 것으로 일단 또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이 맞으니까요.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된 상태니까 검찰의 이런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차례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두 분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가 있고 이 시행사의 지분 가운데 50% 플러스 한 주를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관련법상 50% 이상, 50% 초과하는 지분을 공공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지를 수용할 때는 그 공공의 힘으로 강제 수용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수용을 했는데, 또 문제가 이 성남의 뜰이라는 곳은 민간 시행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외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서 땅은 싸게 걷어들였는데 분양을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막대한 초과 수익이 발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게 잘못인 것 아니냐, 이게 배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참 제주는 공공이 부리고 또 이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당시에 분양가가 이제 평당 한 1,4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개발 이익의 환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실제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묵살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묵살된 데에 어떤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와 있고, 그게 바로 배임 혐의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의 뜰이라는 곳에 지금 50% 한 주가 이제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진의 구성을 보면, 성남의 뜰 전체 이사진의 구성을 보면 실제로는 지분 비율이 더 낮은 민간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고 분양가를 정할 때는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민관 합동 개발이라고 한다면 공공성을 가능하면 많이 50%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계획적으로 내지는 시스템적으로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배종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서도 민관 합동 개발이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 잘 결합되면 좋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할 거였으면 더 제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다는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배임의 핵심은요, 손해를 끼쳤느냐 아니면 이익을 가져왔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손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이걸 이제 입증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수익 구조를 배분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리고 또 피해를 이쪽으로 가져왔느냐 이 부분 이제 검찰이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이 장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검찰이 지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번, 2번, 3번이 좀 다들 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8억 정도를 뇌물로 받았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혐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뇌물을 받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면은 배임 부분도 제가 볼 땐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뇌물하고 또 이 배임 부분하고의 명확한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임으로 책임을 묻기는 또 어려운 부분 아니냐.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앞으로 수사력에 좌우가 좀 달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는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뇌물과 배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각에서 법조계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는 뇌물일 경우에 뇌물만 적용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만 이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성남시장한테까지 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경기사로까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관련해서 논란이 거세지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앞서 쭉 언급했던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최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이제 끊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권력의 흐름과 돈의 흐름은 사실은 뭐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짜고 설계를 하는 게 결국 권력이라고 본다면 권력의 흐름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정진상, 김용 정도가 돼야 진짜 측근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재명 도지사 대통령 경선 후보 캠프의 총괄 부실장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인연을 갖고 있고요.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시행했던 아파트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부분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김용 초대 경기도 대변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측근으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그런 사이인데 이재명의 입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도 성남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의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에 국회의원 도전했다가 떨어진 그런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네. 지금 일단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측근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보도에서 봤을 때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렇게 묶어서 측근이라고 하는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재명 지사가 누구를 더 가깝게 생각하고 누구를 더 멀리 생각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분에 미치지 않으면 측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나 싶고요. 무엇보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유동규 씨는 사실 관광과 관련해서는 별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까지 임명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 도저히 설명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라는 설명은 그다지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게 그 천화동인 5호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된 녹취록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혐의를 적시하는 과정에서도 좀 중요하게 참고 자료로 지금 활용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여러 곳에 또 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도 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인터뷰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주체가 누구인지도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예.
아주 특정해가지고 저희가 언급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녹취록의 내용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전해 들었다. 뭐 그 정영학 씨가 저희 당내 누구에게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예, 그건 예. 제가 누군지 수소문해봐도 그건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결국 관련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은 전해 들었다라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영학 회계사 이분이 뭐 여러 군데 본인의 어떤 결백 내지는 책임을 덜기 위해서 던졌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 아니겠습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은 뭐 한 700억 정도를 수익 배당금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요구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현금 수억 원에 이르는 돈다발 사진도 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10억을 넘겼다. 유동규 이분에게 이런 얘기도 담겨 있어요. 등등 그래서 이제 굉장히 뇌관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꼬리표를 달았어요. 우리는 없지만은 여당 내에 다른 파벌들은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결국 두 사람 다 감옥에 간 것처럼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여운을 남겼는데 결국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내분을 부추기는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어떻게 보면 이제 흠 만들기 그런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또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가면 그 700억 썰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서는 뭐 농담으로 뭐 한 말이다 이런 취지로 좀 해명을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은 지금 교수님께서 쭉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 관리 책임으로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했지만 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민간 개발 사업을 통해서 민간으로 100% 돌아갈 이익을 공공부문이 환수를 했다. 그래서 잘한 사업이다. 치적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계속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이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 그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악재 가운데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이것과 달리 또 경선에서는 계속 또 어떻게 보면 이기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결과입니다. 2차 국민선거인단까지 포함을 했고요. 그 경선 최고 득표율 58.17%를 얻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3.48%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 그 결과도 있는데 결과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지금 누적 집계 결과입니다. 54%를 넘어서 지금 55%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과반을 넘기면 그러니까 50%가 넘어가면 본선에 직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아직도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남아있는 경선이 사실 이재명 지사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뭐 수도권 이쪽 경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기간 내에 한 일주일 남았는데 엄청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승리가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의 슈퍼위크의 득표율은 뭐 이재명 지사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득표율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차 슈퍼위크 때는 투표율 자체가 한 74%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2차 슈퍼위크 때는 그게 한 59% 정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 경선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한 14% 정도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유보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자기 한 표를 행사하기보다는 좀 투표를 안 하는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께서 이분들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게 투표율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 하락에 대한 의미를 좀 분석을 나름대로 해주셨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지금 이제 투표율이 하락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투표율이 65%니까요. 절반보다 훨씬 높은,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니까 저는 낮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결국 아무래도 대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라고 생각해서 흥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대세가 사실상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에서는 상당 부분 좀 실망감 때문에 투표에 좀 참여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래서 지난번에 2차 선거인단에서는 58% 최고 득표율까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역시 이제 첫 번째로는 대장동 사태가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제 대장동 사태 때문에 1위 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집하자,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역시 여러 가지 구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대세론이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10월 10일 날 후보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선에 바로 직행하는,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지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돌발 변수 내지는 뭐 후보를 사퇴해야 될 만한 그런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이변 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조금 전 앞선 그래픽 한번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필요한 득표수 관련된 그래픽인데요. 지금 현재 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차 슈퍼위키 그리고 수도권 경선만 남은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17만 표 이상을 확보를 하면 과반 득표가 가능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선 투표 없이 확정이 되는 과정이어서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뭐 8분 응선, 9분 응선은 넘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가 있는데요.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태로 본선에 직행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냐, 그런 데 대한 우리 선거인단 그리고 고위당원들, 대의원들의 고민과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의 위기이고 당의 과제인데 지도부는 좀 둔감해 보입니다만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으로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발언 들었는데 결국 대장동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그 민주당의 당 게시판이나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경선을 좀 중단하고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신 서른 의원께서도 대장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재명 지사는 사퇴할 수밖에 없다. 많은 제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 공개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께서도 지금 여러 의혹, 게다가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경선이 끝나고 나서 드러나게 되면 정말 민주당이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결선 투표를 한번 안전하게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지금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의혹에서 좀 악재를 만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또 이른바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또 악재가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야 유력 주자의 지지율이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처럼 그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양 후보 모두 굉장한 악재를 만나가지고 위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야 모두 1위 후보를 좀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1위 주자로 여야 모두 결집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날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후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독주를 하고 있는 양상이 지금 홍준표의 급격한 도전으로 양강 체제로 바뀐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3명, 손준성 등 측근이죠. 3명의 검사가 연루됐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실제로 공수처에 의해서 피해자로 입건이 돼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아내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상황. 여기에다 최근에 또 뭐 왕자 논란 그리고 뭐 위장당원 논란 여러 가지 설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100% 된다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위장당원 말씀하셔서 그 위원장님께 여쭤보면 결국 지금 보수 후보 내에서 보수 후보 적합도만 놓고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의 그런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고요. 당원이나 지지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야권에서 어떤 후보를 선호하십니까? 라는 거를 묻는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박빙으로 나오거나 홍준표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결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결국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 중에 예컨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실 분 중에 과연 얼마나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을 하실까? 저는 그 정도 열정을 가진 분은 뭐 전국에 몇 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극히 외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위장 당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고 삼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